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오늘은 제주도 갯바위에서 만난 물귀신과 관련된 실제로 겪었던 충격적인 실화 괴담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1956년 대구에서 태어난 삼촌은 어릴 때부터 물놀이를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중고등학생 시절 청소년 수영선수로 활약하며 국제대회에서도 상을 받을 정도로 수영에 대한 재능과 열정이 남다른 분이셨어요. 하지만 삼촌이 성인이 되기 전 할아버지가 다낭으로 돌아가시면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고 결국 수영 선수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삼촌은 꿈을 포기하지 못하고 22살의 경남 진해 해군안한 구조대에 저원 입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과 3일 만에 훈련의 강도가 상상 이상이라며 땀을 치며 소리하셨다고 해요. 고된 훈련을 간신히 버티고 군 복무 중에 시중 영적 기술을 배우신 삼촌은 전현일은 부산의 꽤 규모 있는 조선소에 취직하여 5년간 산업 잠수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0살이 되었을 때 제주도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복녀분과 사랑에 빠졌고 그분과 결혼소 제주 서귀포의 작은 어촌 마을에 정착하게 되어서 그때가 80년대 초반이었는데 당시 전문 인력이 귀했던 제주도에서는 젊은 나이에 예급 잠수 기능사 있던 삼촌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서 삼촌은 2년 작업이나 수중 봉사 등 다양한 일을 하셨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나름 넉넉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서 그러던 어느 날 터무했던 마을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마을 해변과 선착장 사이에는 커다란 갯바위를 중심으로 암초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곳은 다양한 바다 식물의 군락지로 낚시꾼들 사이에서 꽤 인기 있는 낚시 포인트여서 그런데 이곳에서 밤 낚시를 하던 두 명의 낚시꾼이 실종된 거야. 주민들은 그저 낚시꾼들의 부주의로 너울에 휩쓸린 거라며 유감을 표했지만 그게 동의하지 않았어. 하지만 며칠 소 가틀소에서 또 다른 낚시꾼이 익사하는 사건이 발생해서 사고와 관련된 이상한 소문이 커지기 시작했고 삼촌은 사건의 자세한 내막을 알게 되어서 한 젊은 낚시꾼이 동료들과 함께 갯바위 위에 자리 잡고 안절을 안주 삼아 과하게 술을 마셨다고 해. 그때 묘금과 물가와 가까운 암초 위에서 소변을 보다나 갑자기 바다에 첨벙 뛰어들었다는 거야. 동료들은 처음에 그가 술에 취해 넘어진 줄 알고 깔깔 웃었는데 물에 빠진 그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먼 바다로 헤엄쳐 갔다고 해. 일행들이 그를 애타게 불렀지만 그는 뭔가에 홀린 듯이 계속해서 멀어져 갔고 몇몇 사람들이 물에 뛰어들어 그를 쫓아갔지만 다들 물에서 뭘 본 건지 반쯤 없이 나단 채로 기겁하며 물 밖으로 도망쳐 나왔다고 해. 바닷속으로 사라진 그는 다음날 산해안 시신이 되어 모로 밀려왔는데 시신의 입안에는 점치 모를 머리카락 한 뭉텅이가 발견되었다고 해. 이 낚시가 위험하긴 해도 그것은 전에 끔찍한 사고여서 연이은 사고로 인해 탐화록번 마을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해서 그 소 몇 달 사이에 바다에서 물질을 한원에 명하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해서 해녀들은 수심 15m 이상에서도 잠업을 걷다니 하는 베테랑이었고 보통은 서너 명의 해녀들이 짝을 지어 잠업을 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동료들이 먼저 알아챘을 거야. 마을 해녀들이 바다에 나가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런 해녀의 사고 소식에 마을 주민들 모두가 당황해서 당시 주변 해녀들의 말에 따르면 실종된 해녀들 모두 평소와 같이 물질을 하다가 어느 순간 감쪽같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해. 그런 상황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선 숙련된 잠수로까지 실종되자 마을은 한바탕 난리가 났고 작은 어머니는 삼촌이 수색 작업에 나서는 걸 필사적으로 막았다고 해. 이 모든 일들이 불과 반년 사이에 한 마을에서 일어나서 근소 얼마 지나지 않아 윤들의 낚시꾼 한 명이 또 실종되자 이 모든 것은 물귀신의 탓이라는 충임한 소문이 마을 전체에 돌기 시작해서 결국 한참승을 물질로 업을 삼았던 해녀들조차 바다에 들어가게 꺼려했고 낚시꾼들 역시 범인이 마을을 찾지 않게 되어서 설상가상으로 업수학까지 눈에 띄게 줄어들자 급기야 마을의 턴을 잡고 살아온 주민들마저 떠나기 시작해서 어이잔점 중단과 줄초삼으로 평화로운 마을은 한순간에 암이 조안이 되어버려서 사망을 보다 못한 마을 어르신이 염함하다는 신방을 불러오셨다고 해. 신방은 제주도 밤하늘로 모소민을 칭하는 마리아이가 저물어갈 무렵 긴 제비 머리를 뒤로 전달하게 묶은 중년 여성 신방이 마을로 들어와서 그는 해변가에 모두 뻔히 서서 바다를 한참 동안 노려보았고 어이 이렇게 멀리 있어도 숨통이 조여 오는구만. 이건 예사
지온이 아니네 고만하며 연신방울을 흔들며 뭔가를 찾는 듯 물단을 천천히 둘러보았대요. 끔찍한 것들은 많이 보았지만 저렇게 흉측한 건 난생 처음 봅니다. 아기도 저런 아기가 없습니다라고 해서 신방은 태승이 본 뒤 인간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인간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해서 그리고 그 독이 얼마나 바짝 올랐는지 자기가 모시는 활만 돋은 뒤로 숨었다 어설프게 나서면 도리어 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해서 마을 촌장이 어떻게든 불로 해결할 방법이 없겠냐고 묻자 신방은 보통 물귀신은 너 건지기 굿으로 설 툴고 넛을 물에서 건져 천도시키는 것으로 달래지만이 귀신은 본질이 변형되어 생전의 정신이나 지역 단위는 모두 소멸되었고 그저 맹목적으로 사람들의 목숨을 걷어갈 뿐이라고 말해서 방법이 없나는 촌장의 간절한 요청에 신방은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마디를 쳐서 봉인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칠흑 같은 어둠과 전마담만이 맴돌아서 이튿날 새벽 문제의 제말이 위에서 100마리 컵과 봉인 의식이 치워졌으며 썰물 때마다 행해졌고 마을 해안에서 들려오는 독소리는 무려 다세도만 이어져서 봉인 의식이 끝난 소 의식에 사용된 물건의 명주실을 담고 쇠묻이 달아온 물속에 수잔시켰다. 라고 묻자 신방은 그건 장담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부정타는 일에 해서 범인을 띄우는 단에는 장담하건대 모두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해서 그 소 마을 사람들은 긴 철근의 빨간 트임틀을 칠의 개마 이쪽에 심어두고 그곳으로 사람들의 출입을 막아서 그러자 신기하게도 더 이상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해녀들은 다시 바다로 나나 일을 시작해서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아서 시간이 흘러 4년이 지난 어느 날 삼촌이 장인 어른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장인 어른이 새벽에 배를 타러 나가는데 저 멀리 해변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는 거야.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는데 그 소리가 여자 목소리 같기도 하고 지명 같기도 승보시에 아무튼 기분이 나빴다고 헤매칠 소 삼촌은 비가 내리던 10월에 어느 오후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연식장 보수 작업을 마치고 보트를 타고 돌아오고 있어서 그런데 해안에 가까워졌을 무렵 품소리와 함께 보트의 모터가 멈춰버려서 삼촌의 친한 동생 고씨가 그물을 풀기 위해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한참이 지나도 고씨가 나오지 않아서 삼촌은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입수를 하려던 그 순간 고씨가 물 밖으로 올라와 이거 그 물이 아니라 머리카락 같은데요라고 말해서 고씨는 그물을 해초로 착각한 것 같았지만 그날 고씨는 끝내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해서 뒤늦게 뛰어든 삼촌이 한참 동안 고씨를 찾았지만 고씨는 마치 징발이 한 듯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고 그는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았고 어느새 나는 어둑어둑 저물어봤다. 삼촌은 곧장 어촌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고 근처에 있던 어선 한 척이 연락을 받고 와서 고씨의 보트를 끌고 갔다. 사라진 고씨를 찾기 위해 마을 사람들과 경찰 구조대 등 많은 사람들이 투입되었지만 태풍이 북상하면서 파도가 거세져 수색이 중단되었다. 고씨의 승차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삼촌은 발만 동동 두르고 있었다. 밤 10시 무렵 잠시 비가 거치며 바람이 잦아들었지만 수색은 여전히 중단될 상태였다. 설물 때까지 고씨를 찾지 못한 채 태풍이 지나가면 그의 시신조차 찾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삼촌은 초조했다. 삼촌과 작은 어머니가 처음 제주도에 정착했을 때 도민들의 터에 힘들어하던 삼촌에게 선뜻 손을 내밀었던 사람이 바로 고씨였다. 그들은 삼촌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발벗고 나서 도와주었고 삼촌 역시 고씨를 친동생처럼 여겼다. 고씨 아내는 퉁복하나나 시시했고 어린 자녀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어리둥절해 있을 뿐이었다. 삼촌은 그들을 조금만 볼 수 없어 직접 나서기로 했다. 당시 삼촌이 사용하던 너구리 아는 재래식 잠수산비는 조력자 없이 혼자서는 사용할 수 없었다. 그래서 삼촌은 스노클 추랜턴 오리말 등 최소한의 장비만 착용한 채 가족들 몰래 밤바다로 뛰어들었다. 이 근방에 있을 거야. 태풍이 오려면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빨리 찾아보자. 삼촌은 태와이 아는 지구에 연결된 요트를 잡고 해안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야가 흐린 데다 비가 다시 쏟아지고 바람이 거세졌다. 삼촌은 지금 철수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수색을 멈출 수 없었다. 딱 한 군데만 더 둘러보자. 얼마나 지났을까. 수심 8m 지점에서 랜턴 빛을 희미한 사람 형체가 보였다. 삼촌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수면 위로 올라와 숨을 고르고 다시 물속으로 내려갔을 때 그 형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삼촌은 그것이 고씨의 시신이라고 가까이 다가갔다. 하지만 조류가 거세서 접근이 쉽지 않았다. 삼촌은 힘을 다해 바라갔고 손만 뻗으면 발걸이 다다랐다. 그런데 그것은 키가 성인 남성의 두 배쯤 되어 보였고
긴 머리카락이 서남으로 커져 있었다. 삼촌은 무언가에 홀린 듯 잠시 신억을 잃고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때 찢어질 듯한 높은 톤의 소리가 물속에서 나지막이 들려왔다. 여자의 목소리로 그녀들의 숨소리를 흉내내는 듯한 그 소리는 듣기 거북할 정도로 불쾌했다. 삼촌은 사방을 둘러본 후 다시 고개를 돌렸다가 그 순간 이동도 없던 사람 형체가 서서히 움직이며 삼촌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것은 깃바른 색동 저고리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삼촌은 등골이 오싹해 급히 수면으로 올라갔다. 그때 귀 옆에서 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삼촌은 옷도를 놓친 지 오래였고 퇴화도 보이지 않았다. 달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비바람과 파도가 끊임없이 삼촌을 덮쳤다. 투명 잔디 없이 밤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것은 자산이나 다름없었다. 삼촌은 두려움에 휩싸인 채 무작정 헤엄을 치기 시작했다. 어두운 바다에서 점점 힘이 빠져가고 채는 급격히 떨어졌다. 그때 무언가 단단한 것이 머리에 tum하고 부딪혔다. 삼촌은 정신이 번쩍 들어 필사적으로 암초를 붙잡고 기어올랐다. 온몸이 암초에 지지고 긁혀 피가 흘렀지만 고통을 느낄 겨울이 없었다. 부사의 승로 암초 위에 올라올 삼촌은 저 멀리 마을의 희미한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았다. 랜턴을 들고 주변을 뒤쳐보니 철근들이 모두 붉게 녹고 있었다. 삼촌은 저 멀리서 수많은 사람의 머리가 떠오르는 걸 보고 정확했다. 족이 수십 명은 되어 보이는 남녀가 바다 위에 머리만 내밀고 있었다. 그중 유난히 눈에 띄는 큰 남자의 뒤통수라 곳이었. 삼촌은 절망적으로 그를 돌렸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때 지이한 소리가 파도를 뚫고 들려왔고 삼촌은 그곳에서 고개만 내밀고 자신을 노려보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그것은 살기가 가득한 눈으로 삼촌을 노려보고 있었다. 삼촌은 공포 질려 그대로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몸속에 바닷물이 들어며 숨이 막혔고 침이 빠져 위슐에 잃어갔다. 한참 후 삼촌은 누군가에 의해 끌려가고 있었다. 정신을 차린 삼촌은 마을 주민들에 의해 해변으로 구출된 것이었다. 숨사이 갈림길에서 살아난 삼촌은 곧바로 감원으로 이송되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삼촌은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게 되었다. 꿈속에서 고시는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삼촌을 바라보며 무발을 손이었고 그 존재는 여전히 이 삼촌의 앞에 나타나 악몽처럼 삼촌을 따라다녔다. 결국 삼촌은 잠수 사이를 그만두었고 바다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 삼촌은 가족들과 함께 제주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제야 삼촌은 그 트라우마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었다. 몇 년 후 삼촌은 다시 제주도로 돌아왔지만 그날의 기억은 평생 삼촌을 따라다녔다. 두 번째 이야기 꿈속에서 도망친 여자의 전체 한 2년 전 혼자 살 때 꿨던 꿈 이야기야. 밤낮이 바뀌었던 나는 항상 해가 뜰 때 잠이 드는 타는데 그날따라 밤 12시간 넘자마자 잠이 오는 거야. 핸드폰을 보며 꾸벅꾸벅 졸다가 나도 모르게 잠이 들어서 평소 꿈을 잘 안 꾸기도 하고 꿔도 일어나면 잊어버리는 타는데 그날 꾼 꿈은 2년이 지난 지금도 공기 분위기 사소한 것 하나까지 다 생생히 기억나. 당시 꿈에서 나는 다니던 학교의 휴식 시간이어서 가을 햇볕이 천문 사이로 스며드는 미숙한 복도를 따라 항상 같이 다니던 여자애들과 다음 간이실로 이동하고 있었지. 주변은 온통 밝고 따뜻해서 친구들이 과제 요이 조수지랄이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며 내가 제일 앞에서 걷고 있어서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봤더니 내 함께 다니던 친구들 사이에 처음 보는 여자애가 끼어 있어서 마치 예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인 것처럼 자연스럽게는 긴 흑반의 피부가 유난히 하얗고 속눈썹도 길어서 정말 너무 예뻐서 친구들 옆에서 걸으며 이야기를 듣고 가끔 싱긋 웃는데 그 누구수마저도 예뻐서 나도 모르게 그 애의 외모에 빠져들어서 진짜 예쁘다 생각하는 찰나에 그 애와 눈이 마주쳐서 그 애가 나를 보고 다시 한번 방긋 웃는데 같은 여자인 내가 봐도 다리에 힘이 뚫릴 것 같을 정도로 예뻐서 그냥 멍하니 그의 얼굴만 쳐다봐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을 만큼 너무 예뻤거든요.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야. 순식간에 입꼬리가 귀까지 찢어지면서 그 예쁜 얼굴이 한껏 일그러졌고 경련 하는 몸을 떨더니 뒷발이 선충렬된 눈으로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어서 너무 무서워서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몸에 힘이 빠져서 이대로 주저앉으면 그 애가 나한테 달려들 것만 같아서 주변 친구들은 어느새 사라지고 나와 그 여자의 둘만 남은 복도는 마치 시공간이 멈춘 듯해서 아탓하지만 해도 편돈했던 복도가 습하고 무거운 공기로 가득차 내 몸을 짓누르는 것 같아서 귓가엔 내 심장 소리와 억지로 숨을 들이쉬는 소리만 들렸지.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본능적으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해서 무거운 공기를 발로 차며 죽기 살기로 뛰었지. 그 순간 평소 알고 지내던 남자아이가 자판기 앞에 서 있는 게 보여서 살았다는 생각이를 목이 터져라 둘러서가 내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리다가 내 뒤에서 쫓아오던 여자애를 보고 얼굴이 굳어서는 앞으로 넘어지던 나를 낚아채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해서 하지만 역부족이었지만 미소를 지으며 힘든 내색 없이 우릴 쫓아오고 있어서 결국 다 넘어지면서 나에게 숨어오라고 외쳤고 나는 바닥에 엎어지나 화장실로 기어 들어가서 물을 다 들렸는데 그 여자애가 닫히는 물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날 잡으려고 해서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에 남은 힘을 잔에 물을 닫아서 물을 미친 듯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몸이 떨려서 물을 잠들이도 힘들었지. 겨우 물을 잠그고 화장실 칸 안에 기어들어가 숨어서 변기 위에 문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멈추고 주변은 다시 조용해져서 그런데 뭔가 이상해서 뒷목이 서늘한 느낌이 들더라. 천천히 고개를 들어보니 그 여자애가 화장실 천장 손통부에서 머리만 내놓고 나를 보고 있어서 그 순간 아 나 이제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눈을 한 번 깜빡였는데 화장실 바닥에 내가 누워있어서 그리고 8명이 나를 둘러싸고 팔과 다리를 붙잡고 있었지. 이건 꿈이야. 이 꿈에서 못 깨면 진짜 죽는다. 나 이러다 죽어 깨야 한다. 깨야 할 속으로 미친 듯이 잠에서 깨라고 소리쳐서 그때 그 여자애가 기웃듯이 말해서 얘 깨려고 한다. 빨리 끝내자. 너 꿈에서 못 깰 거야. 그냥 죽어. 그 소리에 진짜 죽을 것 같아서 억지로 눈을 떠서 밤 안은 아무 기 없더. 원래는 창문밖 바로 든 불빛이 비치는데 그때는 밤 안에 한 줄기 빛도 없어서 근데 못낀 게 나는 동면 꿈에서 깨어나 방 침대에 있어서 그런데 침대와 벽 사이로 학교 화장실이 보이는 거야. 그리고 내 귀가에 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서 너 꿈에서 못 깬다. 서수로 하지 마. 지금 잠 뭐지. 잠 울걸. 동면 꿈에서 깼는데도 그 말처럼 잠이 쏟아져서 몸은 뻣뻣하게 굽고 있었지. 억지로 점심을 차리고 휴대폰을 찾기 위해 손을 더듬거려서 이대로 잠들면 진짜 죽을 것 같았거든. 휴대폰이 잡히든 말듯 계속 손에서 벗어나는 게 미치겠더라. 잠은 계속 쏟아지는데 겨우 점심을 붙잡고 폰을 움켜쥐고 폰 버튼을 눌러서 시간은 5시 아이였어요. 들어가 아무한테나 메시지를 보내려 해서 내 성함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토막건 이탈로 데이터가 안 잡혀서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아서 정말 죽는구나 싶어서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가서 평소 친하던 학교 선배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선배 맺을 시간에 죄송한데 전화 좀 부탁드려요. 전송 실패 메시지가 떴지만 미친듯이 전송 버튼을 눌러서 보내지도 말든 그냥 계속 보내자며 마지막 바람을 했던 거야. 그 순간에도 그 여자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서 잠은 쏟아지고 나는 진짜 죽을 것 같아서 그때 학교 선배한테 전화가 와서 전화 받자마자 안심이 되어서 선배가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 나는 미친 듯이 덜덜 떨며 울기만 해서 한참을 울고 나니 그제서야 선배가 나에게 진정하라며 무슨 일인지 물어봐서 내가 꿈에서 깨어났는데 밤이 너무 어두워서 무섭다고 말했지. 그리고 가로등 불빛도 없어서 무섭다고 해서 선배가 웃으면서 자기는 밤새 작업 중이었는데 내 문자를 보고 전화를 했다고 해서 그리고 과히 눌린 거니까 반부를 쳐보라고 해서 그제서야 좀 민망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거나 반부를 쳐고 다시 침대 끝에 앉아서 전화해줘서 고맙다며 덕분에 진정됐다고 말하고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는데 시커먼 사람 형체가 빠르게 내 방 밖으로 나가는 거야. 내 꿈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아직도 난 내 방 밖으로 나간 그 형태가 뭔지 모르겠어. 세 번째 이야기. 제3학 초등학생 때 옆집에 사는 친구가 있어서 우리는 항상 같이 등교 했습니다. 그날도 친구네 집 앞에서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친구가 오를 따란 없이 나간 것 같아서 자세히 보니 식은땀을 뒤오듯이 흘리고 있어서 뭔가 이상해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지. 그러자 친구가 오를 꿈꾼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친구는 아주 오래전부터 같은 꿈을 꿨대. 꿈에 아주 착한 할머니가 자꾸 나오셔서 항상 밥상을 거하게 차주시고 배부르게 먹게 했다는 거야. 그 할머니 임산이 너무 좋아서 꿈이었지만 할머니와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밥을 맛있게 먹었대. 신기한 건 그렇게 꿈에서 밥을 먹고 나면 실제로도 배가 불렀다는 거야. 이 친구는 실제로 미할머니와 단둘이 살았어. 그런데 어느 날 미할머니가 평소와 다르게 등교하는 친구에게 무서운 표정으로 신신당부를 하시더라네. 오늘 누구 따라나면 절대로 안 된대. 정말 안 된대. 이 친구는 당황했지만 걱정 말라며 미할머니를 안심시키고 학교에 갔대. 그날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밤이 되어 잠이 들었어. 그런데 또 그 임산 좋은 할머니가 꿈에 나타나서 밥을 차려주시더라. 탐처럼 맛있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어디 좀 같이 가자라고 말했대. 생각 없이 따라가려다가 아침에 위할머니가 했던 말이 문득 떠올랐대요. 못한다고 거절했더니 그 할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무섭게 변하더라. 그러더니 친구의 목덜미를 잡고 계속 어디론가 끌고 가기 시작했대. 그 찜이 얼마나 단한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꿈쩍도 하지 않았대. 무서워 죽겠는데 왜 머니가 아침에 해주신 말 떠올랐다. 만약에 꿈에서라도 어딜 끌려가면 가만하지 말고 벽이나 지둥 같은 곳에 머리를 세게 쳐박으며 꿈에서 깬다. 않았지. 그 말을 떠올리자마자 앞에 나무가 보이길래 친구가 머리를 박으려고 따뜻히 밀려는 순간 갑자기 그 할머니가 친구의 머리끄덩이를 잡아당기면서는 이거 누가 가르쳐 주는 입에 할매가 가르쳐 주냐 하며 긴들에 웃더라. 결국 친구는 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끌려가다가 다 문득 그 할머니의 지팡이다 보렸대요. 그 지팡이에 층 그림을 다해 머리를 박았고 그제야 꿈에서 깨어났대. 아침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난니 무섭더라. 그날 하루 종일 맘마에 있던 친구는 그 다음 날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아서 걱정이 되어 집에 찾아가고 전화도 해봤지만 아무도 받지 않더라고. 그렇게 한 달 후 친구에게서 먼저 전화가 와서 자기 집에 몰려 오라고 하더라고. 걱정이 되어 궁금한 마음에 얼른 달려가서 한 달 반 만에 본 친구는 전부 다 뒤쩍 말랐고 분위기도 사뭇 달라져서 무엇보다 그냥 실실 웃기만 했어. 마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친구는 나를 끌고 어느 밤 앞으로 데려가서 야 우리 할머니 봐봐 미쳤디라며 더 미친 사람처럼 웃는 거야. 그 밤을 무의식적으로 봐서 한쪽 남짓한 밤 안에 뒷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암흑 속에서 친구의 미할머니가 허공을 바라보며 계속 끼고 있어서 너무 공포스러운 얼굴로 그리고 한마디를 계속 반복하셨다. 내가 가르쳐준 거 아니야. 정말 아니야. 잘못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셨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 할머니는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어서 친구는 충격으로 아직까지 병원에 있다는 이야기도 들어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가 꿈에서 먹던 밤이 제섭밤이 아니었나 싶기도 해. 네 번째 이야기 CCTV 1층에는 우리 집 하나밖에 없어서 마음껏 뛰어다니고 쿵쿵거렸어. 그런데 어느 날 문 앞에 포스트잇이 붙어있는 거야. 아래층에서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좀 해달라는 내용이었어. 그래서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길래 지하에도 집이 있나 보다 했지. 그런데 쿵쿵거리면서 걷는 게 습관이 돼서 나도 모르게 계속 그렇게 걸어서 며칠 안 가서 또 포스트잇이 붙어 있어서 역시 조용히 하라고 적혀 있었지. 그래 좀 미안하더라고. 작은 선물 하나를 사서 엄마랑 같이 지하로 내려가서 그런데 불이 다 꺼져 있고 자동으로 켜지는 셀서도 작동하지 않아서 초인종도 안 되고 문을 두드려도 아무도 안 나오더라. 그래서 정비실 아저씨에게 가서 저희 가동 1층 몇 호인데 지하 1층에 사시는 분 아시나요? 혹시 그분 만나시면 이걸 전해주시겠어요라고 물었어. 그런데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이 거기는 참고라 아무도 없는 뒤였어. 너무 소름 끼쳤지만 돌려가서 오후 시간대 낮에 어떤 여자나 아파트 안으로 들어오더니 우리 집 문 앞에 한참 서 있었어. 그러더니 우리 집 문을 막 쾅쾅 두드리며 소리는 안 들리지만 입모양으로 뭐라고 소리 지르는 것 같아서 그 시간에 집에는 아무도 없었으니까 나올 수 없었지. 옆집도 없었거든. 그랬더니 그 여자나 포스트잇을 문에 붙이고 막 웃으면서 아파트를 나가는 거야. 알고 보니 다른 동 1층 집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때 나는 고등학생이었다. 괜히 순하더나 몰로담이 어떤 건지 특이롭게 한 소리 하고 싶어서 엄마 아빠 몰래 문에 포스트잇을 붙여서 지하 1층에 사람 안 사는 거 알아요? 장난치지 마세요. 이렇게 적어놨지. 그때 나는 그렇게 해놓으면 장난친 그 여자나 엄청 줄 알아서 낮에 야자 안 하고 하교하고 집에 왔는데 포스트 그대로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안 왔나 보다 하면서 포스트잇을 떼는데 포스트잇이 붙어있던 현관문 자리에 들켰네 하고 써져 있어서 그 순간 소름이 쫙 끼쳐서 기면이 절로 나와서 그때 지하 계단 아래에서 여자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너무 놀라서 울면서 집으로 뛰어 들어가서 그리고 도노님께 그 이야기를 해서 다행히 도노님이 이사를 생각하고 있던 차라서 이사 준비를 조금 더 빨리 해주셔서 그 집에서 이사할 수 있어. 다섯 번째 이야기 지하실 담원에 이직한 지 어느덧 4개월째가 되자 담원에 신임 남자 선생님이 한 분 들어와서 품치가 있는 편이었고 예전에 아버지를 돕기 위해 학원에서 교사를 했던 적이 있어서 나이도 나와 비슷해서 하지만 경력은 짧아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친구였지. 대화를 캐논이 싹싹하고 이의도 바른 친구라 이것저것 많이 알려주고 친해지려고 나름대로 애써서 처음엔 좀 어색했지만 최근에는 내 방에서 가볍게 한잔하며 놀 정도로 가까워져서 마침 오늘이 내 생일이었는데 마트에서 안주와 맥주를 사와 TV 틀어놓고 노는 중에 다이 눌림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자 이 친구가 숭난한 표정을 짓더니
20대 초반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도 되냐며 양해를 구해서 나는 원래 이런 이야기를 좋아해서 흔쾌히 승낙했고 친구는 어렸을 때의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해서 이 친구의 고향은 전주지만 지금은 나와 기숙사에서 살고 있어서 어린 시절엔 어머니와 함께 단짐을 자주 다녔대. 그런데 단짐에서 점을 받았다고 할 때마다 무당들이 이 아이는 못 받치겠으니 제발 하나 달라며 사정했다 해서 친구는 어릴 때라 분위기를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어머니의 말로는 무당들이 모두 이 친구의 점을 치는 걸 꺼렸다고 했대. 몇몇 무당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 이 아이 때문에 내가 모시는 동자나 방으로 못 들어오고 입다 억지로 봐줄 수는 있지만 내가 모시는 할아버지가 삐질 테니 달래주는 게 어렵겠다. 이 아이는 평생 귀신을 볼 수 없는 팔자니 걱정하지 마라. 그중 한 무당은 친구의 할아버지가 선행을 베푼 적이 있느냐고 물었대요. 할아버지가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날 선선에 있던 이름 없는 무덤이 떠내려갈 위험에 처해 있어서 할아버지는 무덤이 무너지는 것을 막고 비가 그친 후 무덤을 정비하고 기석도 다시 세워졌다. 그날 밤 꿈에 가을 쓴 선비가 나타나 내 후손들이 무덤을 돌보지 않아 힘들었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고 감사 인사를 했대. 그 후로 친구의 집에서는 매년 그 무덤을 위해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친구는 자신의 집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있었던 걸 털어놨지. 친구는 어릴 때 자기가 살던 아파트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여동생이 혼자 있을 때 싸한 기운을 느꼈지만 친구가 집에 있을 때는 편안했다. 그리고 군대에서 있었던 일도 많아져서 친구의 선임 중에 다리에 자주 물을 해낼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선임은 항상 꿈에서 눈바다 휘매는 꿈을 꿨다. 그런데 친구와 함께 물을 서게 된 날 그 선임은 처음으로 꿀잠을 잤다고 했지. 그 뒤로 선임은 친구와 함께 근무하는 것을 좋아했대.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서 친구가 살찜의 전주에 몰아자서 변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대. 그곳은 낮에도 음침한 분위기를 숨기고 밤에는 특히 수면스러웠다고 해서 친구는 야간 근무 중 복도 끝에서 검은 그림자나 빠르게 떨어지는 걸 봤대. 사람이 자살한 줄 알고 뛰어갔지만 아무것도 없어서 그날 이후로 친구는 점점 이곳에서 일하는 게 무서워져서 결국 일을 그만두기로 결심했다. 또 어느 날 사무실에서 CCTV 확인해보니 자기가 분명히 봤던 손자목을 입은 사람들은 카메라에 찍히지 않았다고 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한 건 지하실 이야기여서 모토라자 지하실은 원래 영안실로 쓰이던 곳이었고 그곳에 합판으로 많아던 도분이 있었대. 손전등을 들고 그곳을 비춰보니 영알실이라는 글자나 보였고 그때부터 친구는 이곳이 더 무섭게 느껴졌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전주에 가면 모토라자는 피해라 농담처럼 말했지. 친구는 웃으며 이야기를 마무리해서 6번째 이야기 시골 마을 광년하는 시골에서 자라서 어느 정도 시골이야 중학교에 드라마 읍내로 나가면서 처음으로 편의점을 담았을 정도여서 대학에 가서야 서로의 일을 처음 봤지. 우리 마을에는 약 30명 정도가 살았는데 그곳에 한 여자가 있어서 그 여자는 전형적인 시골 마을에 하나쯤 있다는 미친 여자. 석친 광년이 불려서 나누는 40세 되어 보였고 산여름에도 속옷만 입고 자만을 신거나 항상 쉬지 않고 쓰레기를 뒤지며 지냈지. 항상 중얼거리다가 혼자 흥이 오르면 명처럼 소리를 지르곤 해서 정말 영화나 책에서 나오는 그런 전형적인 관이었다. 요구하며 돌을 던지고 아이들에게 다나나 놀자고 하기도 했어. 아이들이 놀아주면 끌어안고 장난을 치고 무시하면 근처에서 중얼거리며 어슬렁거리가 사라져서 어른들은 온다고 쫓아내고 아이들은 도망가고 그러면 그 여자는 쫓아오고 그런 모습이 시골 마을에선 흔한 풍경이었지만 여름 내가 학교하던 중에 이상한 변화가 생겨서 우리 시골 마을은 사람들이 적고 생활 패턴이 일정해서 마치 온라인 게임의 NPC럼 그 시간 그 장소에 항상 그 사람들이 있었어. 하지만 그날따라 처음 보는 사람이 마을에 보여서 동네 어른들도 잘 보이지 않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얼른 집에 들어갔지. 집에 도착하니 엄마 아빠도 없었는데 그날 밤 10시쯤 돌아오셔서 음식은 거의 새벽시 같은 시간이라 나는 이미 자고 있었고 그날은 아무 이야기도 듣지 못해서 다음날 친구에게서 마을에 일어난 일을 들어서 친구는 할머니 얘기들은 이야기라고 해서 그 당시 한 팀의 프로그램이 유행했었는데 정신적 문제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프로그램이었으니 우리 마을에 취재를 왔던 거야. 왜 왔나 싶었는데 그 여자를 취재하러 온 거여서 놀랐는데 그 여자분의 어머니가 다른 지역에 살고 계셨더라고요. 사연인즉 원래 이 마을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 갔던 어머니가 서울에서 일을 하시다가 사기를
당하고 결국 딸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셨다거여서 어릴 때부터 따님은 정신적으로 아팠다고 해서 어머니와 딸이 살던 중 딸은 소녀가 되었고 난년소 아빠 없는 아이를 임신하게 된 거야. 그런데 이게 참 기이한 게 우리 마을은 그때도 100년도 안 되는 작은 마을이었는데 범인을 찾으려다 보니 이 여자를 건드리지 않은 남자가 없었다는 거야. 심지어 동네 여자들도 그 사실을 알고 묵인했었다고 해. 나는 부모님께 직접 이 이야기를 물어보진 못했지만 우리 집안 어른들도 관련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도 신경 쓰여. 그 여자는 미혼모로서 시골에서 쉼없이 살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저 방관했고 그렇게 어머니는 딸을 데리고 다른 동네로 이사 갔는데 몇 년 뒤 그 딸이 다시 마을에 돌아와 지금까지 살고 있어서 몇 번 어머니가 딸을 데려가려고 했지만 결국 몇 달 뒤면 다시 돌아오곤 했지. 어머니는 재혼소 딸을 포기하고 살았다고 해. 어머니는 죽기 전에 딸을 어떻게든 도우려 했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연락했던 거야. 방송국 취재팀이 며칠 동안 잠입 취재를 했고 그로 인해 마을 사람들 사이에 말이 돌아서 결국 마을 어른들은 그 여자를 정신병원으로 보내고 어머니에게 가서 사과를 해서 지역 공무원과 방송국 관계자들이 협의해 결국 방송은 되지 않았고 그 일은 이야모야 조용히 끝냈지. 어른들 말로는 사건이 이미 오래된 일이었고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경찰도 개입할 수 없었다고 해서 그 여자는 그 이후로 마을에서 사라져서 나는 그 일이 있고 나서 영화나 소설에 나오는 광녀 캐릭터를 가벼운 웃음으로 볼 수 없게 돼서 어린 시절에 봤던 그 여자가 떠오르면서 내가 10년 동안 그 여자를 비하하며 볼을 던지고 다가오지 말라고 화냈던 게 너무 미안하고 끔찍해서 왜 마을에 그런 여자나 항상 하나씩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겪었을 범죄와 고통에 대해 무지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 그 여자나 마을로 돌아온 뒤 과연 아무도 그녀를 다시 건드리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도 들고 지금은 도시에서 살아서 그런 일을 보지 않지만 소설이나 영화에서 그런 캐릭터만 나올 때마다 그 여자의 과거는 어땠을까 주위 사람들은 뭐 했을까 의심이 들어 마음이 싸늘해져. 7번째 이야기 슌다나된 무당 도부의 집. 내가 사는 분에는 정말 유명한 슌다가 하나 있어. 그 집은 산중턱이 위치해 있는데 옆에는 우리 군에서 제일 처음 지은 아파트가 있고 오른쪽에는 도로 옆에 교리가 있어. 그 집은 예전에 무당 도부가 살았는데 그들은 벌점 받아 죽었다고 알려져 있어. 무속인들은 함부로 남을 저주하거나 해하는 집안이나 굿밤술을 쓰면 모시던 신이 노예서 벌을 준다고 하더라. 그렇게 벌을 받아 죽었는데 그 무당 도부는 금방에 정말 요막이 유명했어. 1970년대에는 애도 나올 정도로 유명했는데 그들은 재물에 눈이 멀어서 신도들에게 큰 값을 받고 남을 저주하는 부정이나 뒤만 구술하기 시작했고 결국 벌점 받게 된 거야. 부임이 무속인은 뒷산에서 돈 받고 퇴마한 의식을 하다가 마지막에 화전치기를 하던 중 못에 불길이 돋더 그대로 타 죽었어. 정말 의문인 건 균 의식을 돕던 다른 보살들과 악사들이 여자나 불에 타고 있는데도 마치 오인 것처럼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거야. 정신을 차려보니 여자 무당은 이미 시덤이사했는데 남편 무당도 재물에 눈이 멀어 계속해서 남을 저주하는 일을 해서 그러다가 어느 날 신병이 올 사람에게 내림부대 해주고 작두를 타던 중 그대로 뒤로 넘어져 매짐탐으로 죽었다고 해. 그 이후에 그 집에 한 도부가 이사 와서 30대 도부였고 자식 2명을 데리고 왔는데 어느 날 그 집에 반도가 들어서 아내는 2층 계단에서 눈을 가리고 진짜 발견됐고 남편은 도어에서 목이 찔렸는지 입과 목에서 피가 나와 도어이 피바다가 됐다고 해. 자식들은 2층 방에서 입이 양말이 물린 채 발견됐는데 경찰들은 질식사된 것 같다고 해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지만 동네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질까봐 시시하면 진에서 그 후 그 집을 철거하고 건설회사나 아파트를 짓는다고 발표해서 그런데 그 집을 밀려고 할 때마다 사고가 터지고 도들이 죽어나가서 그래서 결국 그 집만 떼고 그 주변에 아파트를 지었대. 그 뒤에 2년 정도 빈집으로 있다가 또한 도부가 이사 와서 이번에는 40대 도부였고 70대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서 그리고 고등학생 아들이 있었지.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할아버지가 이상해지기 시작해서 갑자기 며느리의 블라우스를 입고 동네를 돌아다니거나 손지의 교복을 입고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야.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노만이 났다고 죽근대서 그뿐만 아니라 그 도부도 이유 없이 매일 같이 싸우기 시작해서 평소에 금슬 좋던 도부가 매일 머리끄댕이를 잡고 물건을 던지며 싸웠대. 심지어 아들도 이상해져서 전교 1등을 하던 모범생이 갑자기 학교에서 실실 웃으며 이상한 행동을 했대. 책상에 머리를 박고 여자 화장실에 숨어 여자애들을 놀래키거나 학교 창고에서 죽은 지 시체를 가지고 와서 교복 상의를
이영애 아니처럼 다루곤 해서 동네에서는 저 죽은 무당 도부가 저주를 내린 게 아니냐는 말이 돌기 시작해서 정상이었던 가족들이 글침에 이사 오고 나서 다 이상해져서 상식적으로 글침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온 거지. 보다 못한 마을 동력 회장이 글집 부인에게 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고 무속인이 불러서 북이라도 하라고 했지만 그 도부는 타 종교를 믿고 있었기 완전히 무시해서 그로부터 2주 뒤 추석에 글집 남편이 아내를 그리고 아버지를 모두 살아야 하고 자신은 기산에 가서 목을 매달고 자살했대. 공교롭게도 그 남편이 죽은 곳은 20년 전에 여자 무당이 부하다나 불타 죽은 바로 그곳은 사람이 살지 않게 되었어요. 그런데 점점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죽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돌아가셔서 큰 일 없이 넘어갔지만 그 이후로는 젊은 사람들까지 연달아 죽어나갔습니다. 내가 어릴 때 지역으로는 거의 매주 3명씩 죽어나갔죠. 그러던 중 마을 이장이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무속인을 불러 구술을 시작했어요. 구술을 하는 중 갑자기 무속인이 따무러치더니 이렇게 미쳤습니다. 이 집은 우리 집이라. 절대 아무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 집에 손대는 자들은 모두 멸망할 것이다. 그 말과 함께 무속인은 귀한 바가지에 토한 후 그대로 쓰러졌어요. 정신을 차린 무속인은 들질로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며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 친척 할머니는 이 마을에서 일어난 불행은 벌받은 무당 도부의 저주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 무속인이 구슬을 마친 뒤로 마을에서의 초상은 멈췄지만 30년이 지난 지금도 글침은 여전히 흉가처럼 남아 있습니다. 군청에서 글침을 철거하려고 용역업체를 고용했지만 그때마다 지사나 사고로 죽거나 반단 공무원이 변을 당하는 등 이상한 일이 끊이지 않았고 그래서 글침은 아직도 흉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 댓글과 공유도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많은 기이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